폭풍 전야의 순간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34평 아파트. 지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시댁 식구들과 제주 여행을 위해 짐을 싸는 일이 쉽지 않았다. 침대 위에는 가족 모두를 위한 옷가지, 복용약, 간식, 비상약 등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시누이인 민정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지은아, 전기포트랑 커피 믹스는 꼭 챙겼지? 저번에 여행 갔다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잖아. 네, 언니. 오늘 아침에 따로 준비했어요.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내내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결혼 6년 차, 명절이든 여행이든 이 집의 모든 준비는 어김없이 그녀의 몫이었다. 남편 민호는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으로 제주 펜션 사진을 넘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여행용 스카프를 찾으며 시끄럽게 뒤적거렸다. 아이고, 내 스카프 또 어디 간 거야? 지은아,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챙겨? 민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여보,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번엔 엄마 무릎 아프다니까. 최대한 편하게 모셔야 해. 지은은 침묵하며 마음속으로 큰 숨을 삼켰다. 나는 뭐 이 집안 하녀인가? 그러나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다. 방문 너머 어린 딸 소희가 삐죽이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이 인형도 데려가도 돼요? 그럼 그 인형은 무조건 데려가야지. 우리 공주가 여행에서 외로우면 안 되지. 지은은 아이에게만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오전 11시가 되자 시댁의 장남 민석과 아내 유진, 두 아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올해는 제주바람 제대로 쐬고 와야겠다. 민석이 안방을 휘젓고 들어왔다. 시누이 민정도 양손 가득 과일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며 크게 웃었다. 지은아, 너 잘 좀 챙겨서 잔소리 안 듣게 해. 엄마 이번에 컨디션 민감하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준비하고 짐을 점검했다. 민호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다. 여보, 혹시 우리 숙소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 붙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작년에 네가 예약 날짜 착각해서 난리 난 거 잊었어? 지은이 당혹스럽게 대답했다. 위약금 10만 원 정도예요? 다 예약금이라서. 10만 원? 그거 아깝게 날릴 일 없게 제대로 해. 괜히 또 싸움거리 만들지 말고. 민정도 거들었다. 요즘 물가가 얼만데 10만 원이면 서울 왕복 KTX 2번은 탄다. 지은아, 넌 아무 실수도 하지 마라. 알았지? 분위기 쌀쌀 맞아지자 지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분주한 와중에 시어머니가 지나가며 무심하게 툭 던졌다. 지은아, 저녁에 비빔밥 먹고 가자. 여행 오랜만이니 엄마가 좋아하는 거 꼭 해줘. 김치는 제대로 익었지? 네, 어머니. 새로 담가놨어요. 한숨도 돌릴 틈 없이 오후 3시가 훌쩍 지나버렸다. 그때 민호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아, 맞다. 너 제주도 가서 계획표 다 짜놨지? 엄마 마사지 예약도 포함된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전엔 협재해수욕장, 오후엔 감귤농장. 민호가 짜증스럽게 중간에 끊었다. 아니, 다들 편할 수 있게 제대로 해야지. 작년처럼 엉망이면 이번엔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일할 때는 항상 뭔가 빠뜨리더라. 민정이 맞장구 쳤다. 맞아. 넌 너무 감정적이라서 일을 체계적으로 못해. 지은은 참았다. 목구멍까지 화가 치솟았지만 딸 소희가 쳐다보고 있기에 참고 또 참았다. 바로 그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남편도 누구 하나도 지은의 내면을 모른 채 여행 준비에만 분주했다.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저녁 7시 시어머니가 손님 대접할 육회 준비를 시켰다. 고기 제대로 썰어. 엄마 젊었을 때에는 손끝 하나에 집안 평판이 달렸다고. 지은은 고기 써느라 손끝을 베었다.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다가와 무표정하게 물었다. 아프면 물티슈로 닦고 빨리 다시 와. 시간 없어. 한 차례 식사가 끝나자
모든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호는 가족들에게 여행 계획을 설명했다. 여보, 프레젠테이션 파일 좀 열어줘. 넌 컴퓨터는 쓸 줄 아니? 네. 식구들 사이에서 지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밤 11시 모두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지은이 부엌 정리, 쓰레기 분류, 아이옷 챙기기를 마치고 곧 숨을 돌리려 할 때였다. 갑자기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언노운 번호 불안한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친정에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 섞인 이모의 목소리. 지은아, 아까 나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 네? 뭐라고요? 엄마가?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응급실 이미 늦었다고 하네. 심장마비. 미안하다. 지은아. 순간 지은의 무릎은 풀렸다. 손에 쥔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입이 덜덜 떨렸다. 소희가 무심코 방문을 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은은 딸을 본체만스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소리를 듣고 달려온 민호가 표정이 굳었다. 왜? 뭔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지금 당장 대구 가야 해. 민호는 찡그리며 짧게 한숨을 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일 아침 비행기표 다 예약되어 있는데? 엄마가 꼭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야 했어? 지은은 멍해졌다. 뭐라고 했어요? 민호는 냉랭하게 말했다. 나는 갈 수 없어. 가족 다 같이 제주도 가는 거 취소하면 위약금만 10만 원 넘게 깨진다고. 숙소 투어 다 예약해놨어. 너 혼자 다 정리하고 와. 지은은 온 몸이 떨렸다.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돈이 더 중요해? 그 말을 듣고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왔다. 여행 전날에 돌아가시다니.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 어쩔 수는 없지만 남의 집 식구까지 피해주는 건 곤란하지. 지은은 절규했다. 어머니, 우리 엄마예요. 시어머니는 한껏 한숨을 쉬었다. 가고 싶으면 다녀오고 괜히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아라. 민호가 쏘아붙였다. 12시 넘었어. 소동 부리지 말고 애나 재우고 새벽에 조용히 나가라. 여행 계획 건드리지 말고.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 범벅 얼굴, 싸늘한 거실, 그리고 가족 중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다. 신우이 민정이 지나가며 귓속말로 말했다. 엄마 같은 사람은 너무 정기 많아서 그래. 인생 그렇게 감정적으로 살면 손해보는 건 너야. 제발 실수하지 마라. 지은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몸이 고꾸라질 듯 휘청겼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러졌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렇게 지은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됐다. 무시당한 슬픔 지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부엌 바닥에 앉아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생각만 깊어졌다. 손에 남은 피의 자국,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온 엄마라는 울음,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무관심한 TV 소리. 모두가 그녀를 짓눌렀다. 모처럼 방문 너머에서 들린 민호의 차가운 한마디. 뭐 하러 그렇게 우는 거야?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네가 아무리 운다고 달라지겠어? 감정 좀 조절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남편의 말이 더 비참하고 서러웠다.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다. 아침 5시, 지은은 소리 없이 일어나 대구로 가기 위한 짐을 쌌다.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겨우 검은색 바지와 상의를 가방에 넣었다. 밖은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은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겨를도 없이 마치 죄인처럼 조심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배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을 던졌다. 빈소에 갈 때 가서 우리 대표로 절이라도 제대로 해라. 괜히 집 안 채면 깎지 말고. 지은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시누이 민정이 미간을 찌푸리며 핸드폰으로 채팅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재수 씨, 우리 가족 여행 다 망치진 말지? 분위기 좀 맞춰줘. 다녀오더라도 내일 비행기 시간 놓치지 말고. 민호 역시 무덤덤하게 말했다. 비싸게 예약해놓은 항공권, 펜션, 투어 다 취소하라고? 엄마가 허락 안 해. 어때? 너 혼자 다녀와. 나는 그대로 여행 간다. 지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다. 민호야, 제발 나와 같이 가줘. 엄마가 세상에 나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야. 이럴 땐 가족이 곁에 있어야지. 아무리 여행이 중요해도.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못 가. 우리 가족 전체가 피해보는 일은 할 수 없어. 너도 이제 어른이면 냉정하게 좀 생각해라. 네 엄마 돌아가셨다고 세상 멈추냐?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넌 대체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가족끼리 남편이라면 당연히 함께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돈이, 여행이 내 엄마보다 더 소중해? 민호는 한숨을 쉬며 옆자리에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도 곧바로 반박했다. 그래, 죽음은 슬픈 거다만 그렇다고 다 같이 쫓아가야 하냐? 네 친정에 우리 가족이 휘둘릴 순 없지. 네가 알아서 잘하고 와라. 그리고 부탁인데 우리 집 문제 남들한테 험하게 말하고 다니지 좀 마라. 지은은 치가 떨릴 만큼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정이 비꼬며 덧붙였다. 사람은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언니가 너무 유난 떠니까 남들도 다 피곤한 거 몰라? 남의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넓은 시야를 좀 가져. 지은, 그 얼굴에서 분명히 비웃음을 읽을 수 있었다. 손에 들린 검은색 장바구니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지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다시 한번 물었다. 민호야, 네가 나랑 같이 와주면 안 돼? 제발,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민호는 상처 주는 말만 골라 말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 하나 때문에 10만 원도 날아가고 가족 전체 분위기도 망치고. 제발 적당히 해라. 지은은 인생에서 처음 이 집을 제대로 저주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억울함, 배신감, 분노, all in one. 지은이 문을 닫고 나가자 거실의 불은 꺼지고 민호, 시어머니, 민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제주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거리는 여전히 새벽비에 젖어 있었고 택시를 잡기 위해 나선 골목은 한산했다. 택시 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쪽을 바라보며 살짝 미안한 얼굴로 물었다. 빈소 가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기사 아저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따뜻한 말 하나, 가족에게 듣지 못한 위로가 느껴졌다. 이렇게 슬플 땐 너무 혼자 울지 말아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이 못내 가슴에 박혔다.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친정 식구들과 이모, 외삼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지은은 갑자기 더 초라해졌다. 이모가 달려와 울먹이며 물었다. 지은아, 왜 이렇게 야위었니? 남편은 혼자 왔어?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네, 혼자예요. 여행이랑 겹쳐서. 순간 이모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럼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안 왔단 말이야? 지은이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이 더 중요하대요. 위약금 때문이라고. 외삼촌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걸 모르는 놈들이 어딨어. 그때
조문객 하나가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위분은 어디 계신가요? 이모가 대신 대답했다. 저희 사위는 시댁과 제주도 여행 가셨답니다. 그 말에 조문객이 눈살을 찌푸렸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지은은 모멸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조문이 끝나고 이모와 단 둘이 남았을 때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결혼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됐니?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곁에서 네 손 한번 잡아주지도 못해 미안하다. 지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모의 손을 잡았다. 힘들어도 살아야 해. 넌 아직 젊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잠깐의 위로. 하지만 지은의 속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다. 그때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호, 엄마가 시끄럽게 하지 말랬으니까 SNS에 가족욕은 금지해라. 혹시라도 우리 집 망신시키면 가만 안 둘 거다.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지은이 전화기를 붙잡고 다시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민호는 건조하게 받았다. 뭐야, 또 무슨 일? 지금 가족들이랑 밥 먹고 있단 말이야. 지은이 숨을 내쉬며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진짜 인간 맞아? 내 인생에서 네가 한 게 뭐야? 엄마 장례식에도 얼굴 안 비치고 가족이란 이유로 내 마음만 뒤틀리게 하고 넌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민호가 비아냥거렸다. 그딴 말 할 시간 있으면 내 감정 좀 추스려. 엄마 장례는 네가 책임져. 큰 문제 안 생기게 하고 가족들 앞에서 실수하지 마. 알겠어? 지은은 마지막 힘으로 소리쳤다. 너 같은 인간, 더는 내 남편으로 생각 안 해. 내 인생 다 망친 거 죽는 날까지 잊지 마. 그리고는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다. 분노, 절망, 혐오, 이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한참 후 밤이 깊어지고 빈소에는 이모만이 남아 있었다. 지은아, 힘들지? 원하면 언제든 이 집에 와. 더 이상 참고만 살지 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돼요. 나 언젠가 꼭 다시 숨 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지은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다. 외톨이의 장례식 빈소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새벽에 도착한 지은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검은 옷차림, 차가운 손, 창백한 얼굴.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버렸기 때문이다. 엄마, 나 왔어. 지은은 떨리는 마음을 억눌러 차분하게 혼잣말을 했다. 이럴 때 옆에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왜 마지막 순간도 함께 못했을까?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사진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아무 말도, 아무 손길도 없다. 지은은 그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참이 흘렀다. 친정 오빠가 허탈한 얼굴로 들어와 추운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왔냐? 시댁에서는 아무도 안 오고? 지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응, 모두 제주도 여행 가버렸어. 참, 사람들 못났다. 그래도 엄마 장례식인데. 몇 분 뒤 이모와 외삼촌들도 도착했다. 그들은 각자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모두의 얼굴엔 똑같은 의문이 맴돌았다. 지은아, 남편은 정말 안 오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족인데. 민호한테 전화도 해봤는데 내내 연락 안 받더라고요. 결국 나 혼자야. 이모는 말없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속상하지? 엄마도 많이 걱정하셨을 거야. 지은아, 이제라도 우리 곁에서 기댈 수 있다면 언제든 손 내밀어. 괜찮아. 참고 괜히 애써 웃을 필요 없어. 지은은 이모의 품속에서 결국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 서러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날인데
내 남편은 나를 남겨두고 여행을 가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사랑이야? 너 너무 애썼다, 지은아. 그러니까 이제부턴 널 위해 살아. 네 삶 한 번쯤 소중하게 여겨.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한 명씩 찾아왔다. 먼 친척, 동네 이웃들, 어머니의 옛 친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묻는 것은 하나였다. 사위분은 어디 계세요? 이모가 대신 대답하곤 했다. 시댁이 제주도 여행 중이랍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 선아도 찾아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말했잖아. 시댁 눈치 그만 보라고. 민호, 그 인간, 진짜, 이번엔 더는 참고 살지 마. 지은은 선아의 응원이 벅차게 고마웠지만 마음 한켠은 더욱 텅 비는 것 같았다. 장례식 내내 민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진동소리만 남겼다. 잘 치러. 실수하지 말고. 집안 망신은 이제 그만. 차가운 뼈마디를 파고드는 그 한마디에 지은은 더 이상 아무 기대도 남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슬프게 울었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다. 남은 것은 어머니 영정과 향불, 그리고 지은의 끝없는 독백.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아플 때마다 나는 집안 식구들 눈치만 봤어. 결혼한 뒤로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준다 해도 내가 먼저 내밀 손이 없었나 봐.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사랑해드리고 싶었는데. 지은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엄마, 나 이제 새로운 길을 살아볼게. 더는 남편, 그 집안에 기대지 않을 거야. 이젠 나를 위해, 엄마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당당하게 살아볼 거야. 나 문득 결심했어. 그 순간 깜깜한 밤, 조용히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또한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그들은 방명록을 쓰며 사위는 어디 있나?를 또 한 번 물었다. 모든 시선을 받으며 지은은 이젠 당당히 말했다. 제 남편과 시댁은 여행을 택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깊은 침묵, 그리고 조용히 이어지는 조문. 이제 남의 눈치, 가족의 체면, 시댁의 시선에는 신경 쓰지 않으리라. 이 순간만큼은 지은이 홀로일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이모와 외삼촌은 지은에게 말했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지은아. 엄마도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다. 지은은 마지막 인사를 영정에 올렸다. 엄마, 내 슬픔도 여기 남겨두고 갈게. 엄마 사랑해. 이제 내 삶을 시작할게. 장례식의 조용한 끝.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비극이 번지다 장례가 끝나고 난 뒤 지은은 부산 집으로 홀로 돌아왔다. 먼 길을 달려온 피로와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고 난 상실감이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듯했다. 거실에선 민호와 시어머니, 시누이 민정이 노트북 앞에 모여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은이 조용히 짐을 풀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민정의 혀에 찬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연락도 없이 그냥 오네? 빈소는 잘 치렀어? 민호는 지그시 지은을 노려보며 명백하게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 이제 여행 가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게 좀 하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오며 비웃듯 말했다. 우리 집안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도 다 내 엄마가 타이밍 못 맞춰서 그래. 적어도 여행 가는 시기는 피해줬어야지. 우리 체면 다 구겼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리 눈치를 보아도 이 집엔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사람, 어머니를 잃은 딸을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손해본 듯 따지고 서운함을 강요하는 가족, 지은은 숨이 막혀왔다. 누군가가 갑자기 지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사촌, 친척 등 단체 채팅방이 수십 개가 넘게 도착해 있었다. 빈소 조용했니? 남편은 끝까지 안 왔던 거야?
내가 혼자 감당했다는 말 듣고 다들 할 말 잃었어. 그 집안 정말 너무하네. 지은은 스스로를 감쌌다. 그래, 나 혼자였고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다는 생각에 가까워졌다. 민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화가 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민정이도 그렇고 다들 네가 집안 망친 거라는데 넌 뭐 할 말 없어? 우리 명예, 분위기 다 박살났다고 다들 입이 걸거든. 앞으로 입 조심해라. 너 지금 남편 맞아? 내가 뭘 망쳤다고 이 난리야? 왜 네 엄마는 하필 여행 전날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 다 피해주냐는 거지. 돈도 돈이지만 분위기 망친 건 사실이잖아. 지은의 속에서는 더 이상 눌러둘 수 없는 분노가 꿈틀댔다.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너한테 혹시 인간의 마음이란 게 있긴 하냐? 가족이면 최소한 정상적인 위로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냉혹하게 딱 잘랐다. 집에선 내 감정, 슬픔 같은 건 통하지 않아. 앞으로 그딴 서럽고 징징대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엄마가 너 그냥 내쫓는다고 단단히 말하셨다. 시어머니가 지옥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엄마, 앞으로 꿈에서라도 나타나지 마라. 다들 불행하고 피곤해서 죽겠으니 집 구석구석 흉한 기운만 남겼다. 지은의 심장이 콱 막히는 듯 느낌을 받았다. 손끝이 하얗게 떨렸다. 순간 문자가 왔다. 재수 씨, 네가 집안 분위기 더럽히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어. 말 안 듣고 계속 문제 만들면 나도 인연 끊는다. 민호의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소문이 번져 이미 지은은 집안 부흥을 망친 장본인이 돼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밤새 이불 속에서 통곡했다. 숨죽여 울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계속 반복해서 물었다. 어깨를 부르르 떨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친정 이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은아, 나중에라도 우리 집에 잠시 와 있을 생각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내 엄마도 하늘에서 네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그 다정한 한마디가 단 한 번도 남편 몫으로 받지 못했던 진짜 위로가 됐다. 다음 날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제주 여행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민정의 셀카, 시어머니가 뷔페 앞에서 화색이 만연한 얼굴, 지은은 손에 힘을 꽉 쥐었다. 오열을 삼켰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지은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와 시어머니, 민정, 온 식구가 둘러앉았을 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앞으로 제 인생은 제 스스로 살겠습니다. 시댁 눈치 보며 내 감정 외면하면서까지 이 집에 머무르지 않겠어요. 민정이 냉정하게 비웃었다. 그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이 감히 무슨 이야기를 해? 나가면 너 혼자 뭘 할 수 있을 줄 알아? 민호 역시 비아냥거렸다. 네가 살겠다고 나가는 건 네 맘이지만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발붙이지 마라. 다시 우리 가족 이름 더럽히면 두고 안 본다. 지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나가죠. 두 번 다시 여기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내 엄마 장례식조차 무시한 가족, 내 남편, 내 앞으로 영영 안 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예, 내 집에서 이런 식으로 막말하다니. 당장 나가. 다시 안 돌아온다고 했지? 죽도록 후회하게 될 거야. 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 집에 있었던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새벽녘 쪽잠에 들어갔던 지은은 문득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고. 그렇게 비극은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의 잔인함을 통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지은의 인생에 새로운 결심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반항 장례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은 다시 부산 시댁으로 돌아왔다. 다정했던 어머니의 향과 곧 사라질 듯한 장례식의 기억,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싸늘한 집안 공기가 한 번 더 그녀의 가슴을 내리눌렀다. 현관문을 열자 쿵 하는 묵직한 정적이 느껴졌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정, 남편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셋은 순식간에 냉랭하게 그녀를 쳐다봤다. 마치 무언가를 기약이나 한 듯. 집안에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적대감이 감돌았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며칠이나 죽은 사람 얼굴 붙잡고 울어야 속이 풀리니? 명색이 이 집 며느리면 더는 칼날거리지 말고 본분을 지켜. 민호도 한숨을 쉬며 거들었다. 너 때문에 여행 망치고 어머니 기분 다 망쳤다. 네가 장례식 치르고 오면 적어도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지혜는 조용히 정면을 응시하다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맞섰다. 제가 왜 미안해야 하죠? 남편도 가족도 배려는커녕 내 슬픔에 침뱉던 사람들이. 내가 미안해야 할 이유 좀 알려주세요. 거실에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정이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됐고, 여행 위약금 10만 원, 10만 원. 식구들 마트값만 20만 원. 20만 원 넘게 날렸다. 내 집 식구들이나 도와주지. 우리는 그만하면 셈이 끝났다. 시어머니가 느릿하게 머리를 저었다.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친정이 그따위라 쟤도 저 모양이라니. 네 엄마가 세상 떠난 건 내 운명이지만 우리까지 피해볼 수는 없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한 집안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벌써 여기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란 것도 없나요? 민정이 소리쳤다. 이거나 저거나 네가 없어야 우리가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라는 거 알아둬.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넌 그냥 평생 시키는 일만 해. 엄살 부리지 말고 여성이라는 걸 핑계로 우리 가족 평판을 더럽히지도 말고. 지은은 치솟는 감정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다. 내가 여기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곁다리 취급당하는 꼴 더는 못 참겠어. 민정이 냉정하게 말했다. 예절도 모르는 네가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것 자체가 수치야. 당장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 아니면 밥상에서 손 떼고 나가. 시어머니도 맞장구 쳤다. 우리 집 명예가 걸린 문제야. 너 입장 바로 해. 오늘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너랑은 앞으로 밥상도 못 마주한다. 생전 처음으로 지은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입술을 덜덜 떨며 눈을 부릅떴다. 사과요? 사과받아야 할 쪽은 저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저 때문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는 늘 어둠을 삼켰어요. 더는 못 참습니다. 제 삶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 저를 평가하고 비난하죠? 근데 해보셨나요? 하루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한 적 있어요? 여행이 뭔데, 돈이 뭔데, 사람이 죽었는데? 순간 거실은 폭발 직전의 침묵에 휩싸였다. 민호가 이를 악물며 차갑게 말했다. 넌 정말 집안의 수치야. 엄마랑 민정, 내가 없었으면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네 친정이 뭐 대단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꾹 움켜잡았다. 눈물이 맺히다가 이내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밥그릇을 식탁 위에 내리치듯 두었다. 천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이 부서졌다. 더는 이 지옥 안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내 감정, 내 가치, 저를 인간 이하로 대하는 이 집. 내가 다음번에 입을 열 땐 사라질 때예요. 민정이 소리쳤다. 밥상머리에서 이런 꼴 처음 봐. 당장 나가. 시어머니도 얼굴이 벌개져 언성을 높였다. 나가.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라. 내 같은 며느리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민호는 뇌까리듯 말했다. 이 집안에서 내 존재는 아무 의미 없어. 꾸역꾸역 있었던 것도 이제 끝이야. 다들 일어나 험하게 지은을 몰아붙였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래요. 이제 끝낼게요. 나도 더 이상 이 집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집안의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다. 눈물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 용기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라는 이름으로 이 집안을 당당히 맞서 보았다. 방 안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거실에 남겨진 식구들은 당혹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공간에서 한 사람만은 조용히 온몸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지은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반항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마지막 배신 빗속처럼 스며든 무관심과 멸시의 세월. 지은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 없이 모퉁이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견디며 버텨온 힘의 밑바닥은 어느 날 스산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싸늘한 집 안공기, 말없는 저녁 식사, 묵직한 눈치를 참아내고 나서 자신의 방에 홀로 들어온 지은은 무심코 민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알람을 끌어 손에 쥐었는데 화면에 낯선 이름과 함께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파 하트스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손끝이 떨리는 상태로 지은은 메시지 창을 확인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너무 좋아. 우리 둘만의 시간 또 만들자. 사진에는 민호가 해변에서 다른 여자와 나란히 웃고 있었다. 다정한 얼굴에 낄낄대는 카카오톡 이모티콘들. 지금껏 자신에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함이었다. 분노와 모멸, 허탈이 끌어올라 지은은 즉시 거실로 뛰쳐나왔다. 민호는 TV를 보며 무심히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지은이 핏발선 눈으로 휴대전화를 그의 얼굴에 내던졌다. 민호는 황당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뭐 하는 짓이야? 내 폰 함부로 왜 봐? 내가 또 얼마나 모자라서 남편의 외도 현장까지 사진으로 확인해야 해? 목소리는 떨림조차 없었다. 마치 맹렬한 바람이 불어닥치듯 속에 감춰온 심장이 끌어올랐다. 민호는 여전히 뻔뻔했다. 그냥 친구끼리 농담 좀 한 거야. 네가 의심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친구? 해변에서 손잡고 찍은 그 사진이 우정이야? 반지를 빼고 몰래 만난다고 달콤하게 주고받은 그 메시지가? 넌 하도 집에서 징징대고 기운 빠지게 하니까. 나도 숨 쉴 공간이 필요했어. 네가 만들어 놓은 이 집 답답하지도 않아? 시어머니와 민정도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날 붙잡았다. 밤중에 뭐가 그리 요란스럽니? 또 지은 네가 뭔가 사고 친 거지? 지은이 차갑게 웃었다. 내 아들은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때. 어머니는 이렇게 모른 척 하려고요? 민정이 혀차며 비아냥거렸다. 요즘 여자들 자기 남편 못 잡아서 환장한다더니 별꼴이네. 네가 착하니까 계속 바람 피워도 몰랐던 거고? 민호가 도리어 성질을 냈다. 네가 이 집안 시끄럽게 만들려고 환장했냐?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나도 문제 안 만들었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더니 거기까지 갔네. 지혜는 그제야 믿었던 모든 끈이 끊어진 듯 망설임 없이 소리쳤다. 네가 말하는 내 문제란 게 뭔데? 내 엄마 장례식 때 혼자 보내놓고 바람 피우고 한 번이라도 가슴 아파 해준 적 있어? 내가 불쌍해 보여도 좋으니까. 최소한 사람답게 행동해. 이 집에서 받은 모욕. 내 인생에서 다시는 반복 안 할 거야. 민호가 비웃었다. 넌 한 번도 제대로 내 말을 들어준 적 없어? 내 감정에만 빠져서 항상 피해자 행세만 하고 징징거리는 게 일상이었지.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쳐다보다 한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그의 가슴팍에 내던졌다. 이제 넌 나한테 아무 의미 없다. 내 가족도, 내 인생도, 이 지옥 같은 집도 오늘부로 다 끝이야. 순간 민호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다. 네가 뭘 안다고 이 집을 쥐고 흔드냐? 내가 없으면 너는 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은의 눈에는 결의와 함께 말 못할 슬픔이 맺혔다. 바닥부터라도 최소한 지옥만큼 모욕스럽지는 않겠지. 너 같은 사람, 나와 상관없는 남이야. 이때 시어머니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이제 그만해. 이혼이고 뭐고. 우리 식구한테 더럽혀지지 말고 당장 꺼져.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시는 돌아오지 마. 민정은 쓴웃음과 함께 말했다. 실패한 며느리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네. 그래, 잘 가. 네 같은 애가 없으면 식구들 모두 속 편하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악에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들 곧 잊을 거야. 너 없는 게 오히려 깨끗하지. 네가 필요할 때 찾아와도 우리는 모른 척할 테니 기대하지 마라. 지은은 더는 미련 없이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세차게 닫았다. 엄마 영정에서의 마지막 약속, 자신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소망, 그리고 모든 상처, 이제 더는 원망도 아니었다. 침대에 몸을 눕힌 채 눈물에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차갑게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내일이면 이 집에도, 이 사람들에게도, 내 과거에도 작별을 고한다. 내 인생 그 누구도 더는 짓밟을 수 없어. 밖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비웃는 소리, 조롱 어린 농담은 들리지 않았다. 지은의 마음에 남은 건 정막과 자유에 대한 마지막 불씨였다. 이 고요함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 될 터였다. 떠나기로 한 결심 새벽 창문 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이 깨끗이 정돈된 방 안에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지은은 한밤중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수십 번을 망설였고 수백 번을 떠날 결심을 다졌다. 오늘만은 드디어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가방에 한 벌, 엄마 영정 옆에 꽂아두었던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챙겼다. 드레스룸에서 몇 년째 열어보지 않던 책상 서랍도 정리했다. 그 안엔 결혼 뒤내내 힘들 때마다 써왔던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한 장, 한 장마다 억울한 일, 모욕, 날카로운 말, 그래도 남편과 식구들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간절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가 옳았을까? 아니, 그저 남처럼 무뎌지지 않고 엄마랑 했던 약속만이라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지은은 일기장을 가방에 넣으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서 초췌하고 지쳐버린 한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천천히 말을 걸었다. 가치가 없는 나, 쓸모없다는 말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지.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어떤 말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해. 엄마, 당신 딸로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떠나야 해. 그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적막했다. 식탁에 모두가 앉아 있지만 어느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숨죽인 듯 숨소리마저 거칠게 들렸다. 지은이 조용히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저 오늘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 집이 무너질 것 같아? 헛소리 그만하고 다시 자리 잡아라. 지은은 떨리는 손을 꽉 붙잡으며 이어갔다. 이 집에서 받은 상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구도 아무것도 제 삶을 통제할 수 없어요. 제 몫의 재산이나 미련 원치 않습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민호는 냉담하게 말했다. 돈 없으면 딱히 나가도 할 수 있는 건 없어. 두고 봐. 시어머니는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이러다 딱 한 푼도 못 들고 나가는 거야. 우리 집 기둥 뽑을 생각하지 마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하랬다. 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문서나 돈 한 푼, 단 하나도 손대지 않을 테니 염려 마세요. 이 집에서 여러분 인생에 저라는 기록 자체가 없던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 조용히 가방을 둘러매며 내내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첫 입주날 설렘에 잔뜩 부풀었던 자신. 무릎 꿇고 시어머니 앞에서 잘못을 빌던 기억, 칭찬 한마디에 며칠을 버텼던 미련, 그리고 늘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는 말에 숨죽이며 울던 밤들. 이제 끝이다 라는 결심이 확고해질수록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번져왔다. 짐을 다 들고 나올 때 문득 거실 문 쪽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길을 막았다. 진짜 마지막으로 말한다.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너한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 지은은 담담히 웃음 지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거나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말 후회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저를 붙들지 마세요. 민정도 비아냥거렸다.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내 꼴 불쌍해서 용돈이라도 남길까 했더니 좋아, 이제 맘대로 살아. 민호는 동정이라도 베풀 듯 말하였다. 마지막 기회야. 돌아오고 싶을 때 연락해. 우리 가족 이름이라도 지울 순 없어. 지은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둘러보고 천천히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저도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 상처보다 더 강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집을 벗어나면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배낭을 어깨에 맨 채 한참을 걷다가 광안리 바다 가까이 다다랐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희끄무레한 하늘이 끝없이 이어졌다. 지은은 잠시 멈춰서서 한참을 숨을 내쉬었다. 눈물인지 바닷바람 때문인지 뺨을 타고 한 방울의 이슬이 흘렀다.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볼게. 광안대교가 멀리 희미하게 보였다. 다리 위에 올라선 지은은 두 손 가득 차오르는 눈물을 목까지 삼켰다. 무너질 땐 많이 아파도 다시 시작할 땐 더 당당할 게야. 자신과의 약속처럼 이를 깨물고 몸을 일으켰다. 어디에도 미련 없이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하루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턴을 시작하는 그 고요한 새벽이었다. 광안리 재탄생의 여정 지은은 골목길을 따라 관간리 바닷가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창백한 오후 햇살은 소음 가득한 부산 가운데서도 그곳만은 조금 특별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외투 안주머니에 마지막 현금 몇 장, 옆에는 가벼운 짐뿐. 도시에 기대 놓은 작은 고시원 방이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고시원이란 곳은 마치 삭막한 방주 같았다. 한평 남짓한 방, 얇은 이불, 금이 간 창문, 끝없이 울려오는 복도 발자국 소리. 낮에는 해가 비치지만 밤이면 잡생각과 외로움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지은은 첫날부터 후회란 말은 절대 하지 말자고 자신을 다잡았다. 그러나 이따금 거울 앞에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흐를 때면 잠시만 약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돈이 바닥나던 어느 날 그녀는 바닷가 쪽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발견했다. 카페, 청소, 서점, 어디든 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여기 혹시 일자리 있나요? 네, 주중 낮 시간에 몇 시간씩 책 정리랑 휘젓는 손님 응대만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광안리 한 골목 서점, 작고 포근한 공간이었다. 지은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기분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 서점 사장 언니가 말했다. 혹시 이 근처 여성 모임 한번 와볼래요? 다 너처럼 한 번쯤 무너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이야. 얘기만 들어도 속이 시원해질 거야. 지은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만 궁금증과 막막함 끝에 결국 모임이 열리는 작은 카페에 찾아갔다. 카페 구석엔 4~5명의 여성이 둘러앉아 있었다. 세상에 지친 표정,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어서 와, 나는 진이. 나도 이혼하고 광안리에서 새삼 시작한 지 2달 됐어. 나는 민정이 언니야. 결혼 생활 내내 시집살이 끝판왕이었지. 누구나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알지. 근데 이 방에선 그게 다 상처인 동시에 자랑거리야. 지은은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엄마의 장래, 시댁의 냉대, 남편의 외도,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까지 온 마음의 여정. 말을 내뱉자 울음이 왈칵 쏟아졌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었다. 여기선 울어도 돼. 우리는 너처럼 다 들판에서 넘어져 본 적 있어. 대신 다시 걷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면 돼. 그 말에 지은은 신락 같은 위안을 느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위로였기에. 다음 날 새벽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는데 한 여자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얼굴은 잔뜩 울어서 부어 있었고 손등엔 자의 흉터가 굵게 지나가 있었다. 지은 씨, 오늘 민정 언니 못 샀어요. 방에서 약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가방과 핸드폰을 움켜쥐고 곧장 언니의 고시원 방으로 달려갔다. 좁고 칙칙한 복도 끝 문을 두드리니 안쪽에서 흐느낌 그리고 기운이 빠진 듯 축 늘어진 민정 언니가 있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제발 숨 쉬어요, 언니. 눈물과 비명이 뒤섞인 소란 끝에 1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정 언니는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병원 응급실 지은은 평생 처음 경험하는 심장 쪼이는 긴장 속에서 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처럼 부서진 사람, 나처럼 무너졌다가도 일어나고 싶은 누군가 곁에서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재탄생 아닐까. 병실 창밖으로 바다가 멀리 보였고 흰 파도가 잔잔히 출렁겼다. 지은은 속삭였다. 나부터라도 포기하지 않기로 해요. 나부터라도 다시 한번 걷기로 해요. 서점, 카페, 모임방, 병원, 그리고 광안리 모래사장. 외로운 밤도 많았지만 지은은 매일 조금씩 마음을 치유해 갔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웃으며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깊은 한숨과 함께 지은은 광안리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강인한 이들의 책방 광안리 작은 골목길에 밤에 우는 여자들이라는 간판이 달렸다. 이효리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지은의 마음은 아릿하면서도 설렜다. 책방 개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시원 일과를 마치고 생활비를 아껴가며 틈틈이 책장을 조립하고 중고 서적과 새 책을 모았다. 서점 사장 언니가 도와주었고 여성 모임 친구들은 페인트 칠부터 장식, 개업 현수막까지 기꺼이 손을 보탰다. 지은 씨, 우리도 여기서 한번 진짜 웃어보자. 민정 언니가 응원했다. 책방은 책을 파는 구조이지만 진짜 목적은 여자들이 자유롭게 고민을 나누고 상처를 꺼내놓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공간이었다. 문학, 심리, 여성 인권, 자립 등 책들로 채워진 공간. 손님들은 처음엔 그냥 들렀다가 어느새 가만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나이 많은 은둔 아주머니가 책방에 들어와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다. 이 동네 사는 집사람이야. 남편 손에 쥐락펴락 살다 보니 내 세월이 너무 허무하더라고. 여기 앉아서 잠깐만 얘기 들어줘도 될까? 지은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아주머니의 오랜 이야기를 들었다. 눈물과 분노, 두려움 사이에서 오랫동안 흔들렸던 인생의 조각들이 점점 녹아내렸다. 또 어떤 날에는 대학생이 찾아와 책장을 뒤적이며 말을 건넸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학점도, 집안도, 남자친구도 다 저를 가볍게 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로 살아갈 수 있죠? 지은은 활짝 웃으며 자신이 겪었던 방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옆에 누가 손을 내밀어 줬던 순간, 그게 결국 나를 다시 걷게 했단다. 너도 누굴 위해 손을 내밀어 볼래? 그렇게 책방엔 진심 어린 대화와 작은 연대가 쌓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여성 인권 문제를 가진 젊은이들이 독서 모임을 열었고 여성의 자유와 자립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오갔다. 한 참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 선생님, 남편이나 시가 같은 기존의 굴레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졌어요? 정말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세상은 버티라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누군가 대신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조금씩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방 안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이후 밤에 우는 여자들 책방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광안리의 새로운 연대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오래 잠잠하던 시댁 가족들이 불쑥 책방을 찾아왔다. 민호와 시어머니 민정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거칠게 책방 안을 둘러보았다. 민호가 소리쳤다. 이렇게 남의 집안 망신을 온 동네에 떠버리고 멋대로 떠난 주제에 여욕을 뻔뻔하게 팔아서 먹고 산다고? 시어머니는 노려보며 말했다. 이 꼴을 보려고 우리 아들이랑 혼인시켜준 줄 알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져. 지은은 담담히 응수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할 권리 그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여기 온 것도 불법 침입이니 사생활 침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민정이 비웃으며 위협했다. 우리 집안이 안 무서워서 이런 짓 하는 줄 아나? 제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순리야. 지은은 책방 한복판에서 오히려 또렷하게 선언했다. 여러분에게 저를 욕할 권리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욕, 상처, 이제부턴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저와 이 서점 그리고 제 인생에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냉랭한 말다툼 끝 민호는 마지막으로 구차하게 애원했다. 조용히 살아라. 창피한 줄 알고 내 인생도 다시 생각해봐.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늦었어. 네가 내 인생에서 훔쳐간 시간. 난 앞으로 진짜로 살아갈 거야. 시댁 식구들이 분노에 차 떠난 후 그 자리를 지키던 그녀의 동료와 다른 여성들은 조용히 지은을 안아주고 박수를 보냈다. 강인함이란 결국 가장 약해진 순간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는 걸 지은은 이곳 광안리 밤에 우는 여자들의 책방에서 새롭게 배우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책방 안엔 온기가 더해졌고 지은은 자신의 상처가 점차 힘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눈물의 색이 변하다. 마지막 이야기 시간이 흐르고 광안리의 계절도 어느새 새로워졌다. 밤에 우는 여자들. 책방은 이젠 광안리 여성들에게 자립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지은은 단골 손님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온 여성들과 삶과 상처,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책방은 주말마다 북토크, 작은 전시회, 상담 프로그램으로 붐볐다. 벽면은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응원의 포스트잇, 눈물 젖은 편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이들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언어가 되었다. 어느 날 국립방송국에서 여성 안전과 자립을 주제로 한 사회 프로그램이 광안리에서 열렸다. 지역사회 인물로 초대받은 지은은 바닷가의 무대 위에 조용히 섰다. 수십 명의 시민들과 밤에 우는 여자들에서 도움받은 여성들, 지자체 인사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우연처럼 시댁 식구들도 주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자는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 대표님, 힘든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오늘의 여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잠시 숨을 고른 지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랫동안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 시댁, 주변 사람들 모두 내 아픔을 하찮게 여겼어요. 눈물은 약자의 증거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자신의 눈물을 부정하거나 다른 이의 눈물을 비웃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 그건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
그리고 내 눈물이 헛되지 않길 바란 희망이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회자가 덧붙였다. 최근 가족분들과 재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그 질문에 지은은 잠시 미소를 보였다. 얼마 전 바닷가에서 우연히 옛 가족들을 다시 마주쳤어요. 여전히 변치 않은 시선과 단 한 번의 미안함조차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과거가 없었다면 이런 저도 이 책방도 없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 익숙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잘난 척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집 덕인데 감사할 줄도 모르네? 민호였다. 그의 곁엔 아직도 냉소가 짙은 시어머니 그리고 민정, 관중이 웅성거렸다. 지은은 마이크를 바로 들었다. 맞아요. 과거에 저는 여러분께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이 울고 스스로를 깎아내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물은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그 눈물이야말로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힘이에요. 바다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더는 억울함도 원망도 아닌 뜨거운 용기와 자부심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의 눈물은 이제 색이 변했습니다. 슬픔의 소금에서 연대와 새로운 시작의 빛깔로 바뀌었어요. 여기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눈물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언젠가 당신 자신을 일으켜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부디 자신의 목소리를 믿고 새로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밤에 우는 여자들에서 친구가 된 이들이 무대 아래에서 지은을 안아주며 함께 기뻐했다. 시댁 가족은 멀찍이서 씁쓸하게 등을 돌렸지만 이제 그 시선도 그녀가 흔들릴 이유가 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여자아이가 수줍게 지은에게 다가왔다. 저도 자주 울어요. 근데 이제는 언니처럼 용기 내려고요. 지은은 따뜻하게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눈물이 마를 때 우리는 더 크게 웃을 수 있단다. 책방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밤바다를 바라보며 살짝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엔 더 이상 쓴맛이 없었다. 이젠 내 눈물은 새로운 희망의 색으로 물들었어. 그 밤에 우는 여자들, 책방에선 다시 한번 웃음과 위로, 그리고 꿈을 향한 속삭임이 피어올랐다. 지은은 알았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눈물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의 의미를 바꾸는 사람이란 걸. 그리하여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